미국은 철강 산업이 미국의 경쟁력, 제조의 상징, 그리고 전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산업, 그런 거라는 걸 알거든요. 절대 일본에 뺏겼다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게 있고요. 일본도 사실 US 스틸을 인수하려는 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자라는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반도체,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이 세 가지 산업을 전부 다 잘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지만 철이 없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제조라는 건 앞뒤가 다 맞물려야 되거든요. 완전히 국가 경쟁력이 휘청이는 거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향후 한 5년 동안은 철강 산업을 두고 각 국가의 피비린내 나는 살아남기 경쟁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IRA법을 기반으로 여기 와서 공장 지으라고 시장 자체가 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현대자동차만 미국에 공장 지은 게 아니고 한국의 반도체 회사만 미국에 공장 지은 게 아니라 대만의 반도체 회사, 일본의 자동차 회사, 그리고 유럽의 자동차 회사 다 거기에 공장 짓거나 아니면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데 공장 짓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철강 수요가 많이 발주가 일어나고 여기 철강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할 곳이 다 그쪽이잖아요. 그럼 그쪽에 가장 원활하게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은 거기 또아리를 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일본 쪽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US 스틸을 인수하거나 그걸 뭐 공동 경영을 하든 뭐 나름대로 거기도 전략 전술이 그런 맥락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철강은 미국의 우리 제조의 상징 아니었냐 그런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거를 넘기면 어떡하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토를 놓고 있는 게 US 스틸을 일본에 뺏겼다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게 있고요. And I will stop Japan from buying United States steel. U.S. Steel should remain American-owned and American-operated. 사실 일본이 미국의 대표적인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철강 회사인 US 스틸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는 건 일본의 철강 산업을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자라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지가 너무 많고 우리 뭐 튼실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해볼까? 이런 게 아닌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중요한 철강 산업이 좀 어렵다, 위기다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고 인도라는 국가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동남아시아 국가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그들 국가들이 뭔가 다리 짓고 철도 넣고 건물 올리고 막 몇백 층짜리 올리고 막 이런 거 할 때 우리 철 쓰세요. 우리 싸게 드릴게요 해서 우리 거 갖다 쓰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부유해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윤택한 삶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가 남의 좋은 일만 시키겠어요? 딱 봤더니 야 우리도 우리 자체 수요가 이렇게 계속 있을 게 뻔한데 이렇게 뻔한 수요를 왜 남 좋은 일 시켜? 우리도 철강업 해. 그러니 중국도 인도도 베트남도 모든 국가가 철강업을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국가도 선례들을 봤잖아요. 미국도 수출하고 일본도 수출하고 한국도 수출하고 그럼 우리도 또 수출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철강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과잉 공급 수준까지의 인프라가 다 구축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규모로 철강 산업에 투자를 했고 중국에서 값싼 철강이 우리가 수출했던 지역에 중국 철강이 대신 그 시장을 잠식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중국산 값싼 철강이 우리 시장에도 사실 넘어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옆에 인접 국가와 서로 같은 시장을 놓고 시장이라는 게 계속 커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가국의 철강 산업을 절대 유실하지 않겠다라는 처절한 싸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본이라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또 이렇게 치킨 게임에 들어간 면도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갖는 경쟁력이 궁금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철강업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철강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기반한 거예요. 정말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가장 중요한 고객들 누굴까? 제일 많이 쓰는 곳 중에 현대자동차, 그냥 자동차 산업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건설이죠. 또 조선. 또 가전 쪽이죠. 전기.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산업군들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산업군들이 그 가장 중요한 소재를 원활하게 공급받고 또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나 다른 데서 사온다? 그러면 그들 국가들이 이런 산업군에서 우리나라랑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 국가 입장에선 이런 장난질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야, 한국의 철 비싸게 팔면 한국의 가전산업의 가격 경쟁력, 자동차 산업의 가격 경쟁력, 조선업의 가격 경쟁력 어렵게 만들 수 있겠는데 충분히 그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 철강 산업이 조금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곳이 러스트벨트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미국의 대선 이슈가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는 경합주로 분류되는 6, 7개 주에서 어느 주가 어느 후보를 선택했느냐로 결정되는데 그중에 항상 들어가는 게 흔히 말해서 러스트벨트라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 사람들이 왜 한때는 요 후보 지원했다가 한때는 요 후보 지원하고 그러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철강업을 중심으로 한 전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번성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철강을 기반으로 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는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 후보들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된 게 그런 맥락이고요. And I will always have the back of America's steelworkers. A simple message for the American auto worker and for the American worker. Your long economic nightmare will very soon be over. 이게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나라도 사실 철강업을 아주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또 자동차나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이나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경쟁력이 취약해진다? 그 뭐라 할까요? 제조라는 건 앞뒤가 다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국가 경쟁력이 휘청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도 좀 있잖아요. 네, 지금 정말 또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이슈예요. 사실 철강을 많은 산업에 공급하는 그 과정에서는 지구 환경에 위해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분명 공존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철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강업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그런 그 부작용들 그리고 외부의 악영향들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친환경적으로 철강 생산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쪽 철강 산업에 대해서 금전적인 페널티 부과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도 노력 안 해왔던 건 아니고 우리도 친환경적인 철강 생산 인프라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이거에 대한 요구가 한껏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탄소 중립에 별 신경을 안 쓰나요? 중국은 아직까지 탄소 배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텀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본인들의 시계열상 아직까지 시간을 좀 벌고 싶은 것 같아요. 탄소 피크까지는 아직 10년 이상 우리가 더 가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빠르게 친환경적인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시계열을 이미 중국 정부에서 발표는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으로는 중국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 그 다음에 철강을 비롯해서 중요 산업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시설 투자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중국이 수출 못할까봐, 외국에 뭔가 물건 납품 못할까봐 본인들도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도 친환경에 대해서 그 뒤로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에게도 위기잖아요.
한국은 아직 친환경적으로 시설 투자가 적극적으로 전환이 안 됐는데 중국이 다 돼버렸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우리만 해외에 나갈 때 허들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시설 투자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소리 하세요. 아, 여기 있는 공장 그냥 일로 옮기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철강 산업단지가 포항이나 광양이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말고 추가로 철강 산업단지를 또 짓는다. 그러면 기존 것에서는 유유 설비가 되게 만든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비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땅이잖아요. 그 엄청난 투자하지 말고 이걸 헐고 여기다 최신 설비로 다시 하자. 실제 그 제조업을 안 해본 분들은 모르는데요. 기간 설비 망에 대한 책임을 그 기업들만 다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야, 이 금액이 너무 클 겁니다. 우리가 철강업은 앞으로도 반드시 내부에서 수성을 해야 되는 산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패권 국가인지 아닌지 반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론들 중에 하나는 뭐 탱크가 많다, 뭐 장갑차가 많다,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보편타당한 기준은 무조건 그 나라가 생산하는 철강의 양, 철강 산업이 얼마나 번창하고 있는지가 대부분 그 당대의 패권 국가가 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1850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국가 하면 어디를 꼽으세요? 당황하고 계시지 마시고. 네. 1850년이요? 네. 영국? 정답입니다. 와. 영국이 그때는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전 세계를 진짜 꽉 잡고 있는 그런 국가였잖아요. 그 영국의 철강 생산 능력은 그 당시 신생 독립국을 막 벗어나서 이제 국가의 발전을 시작한 미국에 비해서 5배 많았어요. 그런데 18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국가 발달에 필요한 많은 철강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철강 산업이 차차 붐이 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1900년 딱 그 시점이 되니까 영국과 독일을 합친 것만큼 미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1914년쯤 됐더니 어떻게 됐느냐, 1900년에 비해서 미국이 14년 만에 철강 생산 능력이 2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강한 반열까지 올라왔네, 이렇게 인지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 미국 철강업이 어떻게 보면 큰 기회를 얻습니다. 뭐냐 하면 1차 세계대전이에요. 50 yards of trench and to the roads leading up to them. 전쟁만큼 철의 수요가 많은 게 없어요. 그래서 불과 4년 뒤인 1918년에 철강 생산 능력이 또 2배가 됐어요. 왜냐하면 연합군에 필요한 철강을 전부 미국이 공급해 줬거든요. 1850년에는 영국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됐던 것이 1900년 들어서 영국과 독일의 철강 생산 능력을 합친 만큼이 됐던 게 14년 만에 그거의 2배가 됐고, 다시 또 4년 지난 뒤에 또 2배가 됐으니 야, 미국의 경제적 부강 또는 경제적 위상이라는 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전쟁 끝나면 갑자기 수요가 싹 사라들잖아요. 그러면 공장들 다 놀게 되고, 그러면 폐업하는 데 생기고 인수합병, 구조조정 생기니까 철강 산업이 이제 휘청휘청 해야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2번의 세계대전, 그 전에는 미국이라는 허허벌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철강 인프라 구축, 이게 어찌 보면 20세기 미국이 전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산업적 기틀이 된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려면 일단 뭐부터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화해야 된다? 철강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게 철강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된다, 여기에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적인 철강을 생산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갖출 수 있는 사실 돈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철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어떤 계기로 우리가 확보하게 됐냐면, 대일 청구권. 우리가 일본하고 국제적인 사회에서 이제 얼굴 붉히지 말고 수교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보상을 일부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받은 돈을 얻다가 잘 써야 되는데, 지금 확인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그때 대일 청구권을 통해서 받았던 보상금,
그 보상금의 몇 프로 정도를 그 당시는 포항제철이죠. 그거 짓는데 썼을까요? 몇 프로? 우리 PD님. 30%. 업입니다. 옆에 계신 분. 60%. 60은 아니고 한 반 정도 좀 넘었어요. 반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그 다음 얻은 보상금이라는 건 금과 옥조처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요한 자금의 반을 뚝 떼어서 철강산업 육성부터 해. 이걸 했다는 건 철강업이라는 게 전반적인 산업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기틀이 되는 산업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국내에서 정말 갑론을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조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물건을 싸게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이 규모의 경제예요. 크게 생산할 수 있게 만들면 싸지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찔끔 투자했다가는 과연 그 뒤에 우리나라 건설업, 그 다음에 조선업,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 가전업 이런데 우리가 그 가격 경쟁력을 다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싹한 순간이었죠. 그 과감한 투자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만 우리가 생산 캐파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 생산 규모라는 건 지역적이고 작을 거 아니에요. 수출까지 우리가 철강을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중차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남의 나라가 쓸 것도 생산해서 줘야지. 그런 정도로 시설 투자를 했다라는 건 진짜 구군을 건 배팅이었다. 그 뒤에 우리나라는 철강업부터 해서 승승장구해서 경제 발전을 이뤘구나. 1,200억 원이 든 이 공장은 바로 우리의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탄소 중립, 또 중국의 저가 철강 이렇게 되면서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그렇다면은 제2의 전성기가 다시 올 수 있는지 질문 주셨거든요. 그럼요. 전성기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제조 경쟁력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물건 꽤나 만들 줄 아는 나라, 그냥 머릿속으로 꼽아보세요. 독일, 많이 꼽잖아요. 근데 독일 작년도에 실질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였어요. 이야, 경제가 퇴보한 거예요. 일본 내부에서 얼마나 경제가 불안불안하면 일본도 기시다 총리가 재선을 안 하겠습니다 스스로 선언할 만큼 일본 경제도 예전 같은 경쟁력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가 이 시장이 이제 활성화됩니다라고 진단하고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반도체 이 세 가지 산업을 전부 다 잘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만은 반도체만 하잖아요. 일본 세 가지 다 하지만 우리보다 비교 열에 있는 품목이 많아요. 미국은 못하니까 들어와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전도유망한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철강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수요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우리나라 철강업이 또 한 번의 지금의 위기 아닌 위기, 약간 소강 국면을 버티기만 하면 다시 부흥기가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마인드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그 회사에서 광고 카피로 이걸 썼더라고요. 철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철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주변에 물건이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TV에서 광고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후기 철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조금 위태위태하다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지금 외부 환경이 열악해졌고 국내도 산업 여건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위기 아닌 위기라고 진단되고 있는데 이때 해야 될 게 당연히 뭐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철강업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알잖아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도 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드는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거죠.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업계에선 중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자 한국과 동남아 등지로 밀어내기 수출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철 들어가잖아요. 철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한 철 때문에 우리가 다마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사실 이 업계 상황은 중국이 엄청난 철강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공교롭게 중국이 굉장히 설비가 많이 늘어나고 자국에서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강하면 자동차도 강해지고 조선도 강해지고 건설도 강해지고 심지어 반도체에도 철 들어가잖아요. 이러니까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스스로 강한 철강 산업을 갖고 있겠다라는 판단은 어떤 나라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최근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소재 산업인 철강이 없다. 더더군다나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은 그걸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If that investment confirms these anti-competitive trade practices, then I'm calling on her to consider tripling the tariff rates for both steel imports and aluminum imports from China. 예,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 이성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중국산 철강이 오히려 더 많이 수입되고 있고 우리가 좀 더 생산력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는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모든 국가가 우리가 제조업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경쟁하는 텐데 우리나라 철강이 경쟁력을 잃지는 않을까? 가뜩이나 국내 내수도 안 좋은 상태에서 중국이 저렇게 저가로 해서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업계들은 더 이제 이중고에 빠진 거죠. 철강 산업의 메가 트렌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자국 내 철강 산업을 많이 갖고 있느냐의 문제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철강 산업이라는 거 기초 손해 산업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되게 단순하다. 그냥 만들면은 옛날 대장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첨단의 기술이고 그만큼 설비가 계속 반복해서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다. 한편으로는 철강이 애석하게도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철강을 어떻게 저탄소화 또는 무탄소화 할 것이냐라는 의제가 두 개가 있는데 철강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소재 산업이라는 중요성, 그 다음에 저탄소 전환이라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다라는 점, 그리고 비용이라든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산업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부터 정책이 준비돼야 되겠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선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가장 큰 체제는 파리 협정이라는 거잖아요. 글로벌 환경이나 기후변화 협정이 전 세계가 다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지만 다른 나라가 온실가스를 잘 줄이기에 열심히 줄이기에 밀어붙이는 동력은 약해요. 그러면은 우리 흔히 상대방이 뭘 하게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재의 수단으로 무역이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유럽이 시작한 흔히 CBAM이라고 하죠. 양날의 칼이죠. 탈탄소 정책들을 도입을 하면서 여기에 이 규범에 맞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시바문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한 철이 있고 유럽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할 때 그동안은 무역에서의 경쟁은 뭐냐면 누가 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만드느냐 이런 경쟁이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경쟁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얼마나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걸 만드느냐. 왜 이게 무역에서 중요해졌냐면 아까 말씀드린 철을 비교를 해보자면 유럽은 온실가스 규제가 점차 강해지고 있어요. 파리 협정을 잘 지키겠다고 온실가스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돈이거든요. 규제가 생기면 그만큼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럼 유럽 철은 어떻게 되죠? 비싸지잖아요. 중국산 철은 규제가 약하니까 덜 비싸지잖아요.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규제를 하고 온실가스를 잘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비치고 비싼 철강 제품이 되는데 중국산 제품이 싸져가지고 유럽으로 마구 들어온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철강 규모도 키워야 될 것 같고 저탄소 대체를 해나가야 두 개를 균형을 맞추는 과정인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이 글로벌 무역 장벽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탄소 중립이 글로벌 무역 장벽이 된 이유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유럽이 규제를 만들면 다른 나라는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유럽이 규제하면은 당연히 그러면 우리도 규제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생길 수 있잖아요. What the Clean Competition Act does is provide what we think will be a reciprocal for the United States to the European Union'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which they call the CBAM. 그래서 미국 제품이 얼마나 배출하는지 다른 나라 제품이 얼마나 배출하는지 비교해 보겠다라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 이미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가 계속 늘어나는 셈이에요. 그만큼 저탄소화가 앞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 EU의 CBAM 도입이 세계 무역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친 거네요. 그렇죠. 좀 더 전에는 자유무역이라는 데 장점이 찍혀 있다면 자유무역이라는 질서를 존중하되 자유무역이라는 데 요소를 하나 더 집어넣는 거죠. 그게 뭐냐?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저탄소 제품이다. 그러면 저탄소 제품이라는 요소가 하나의 무역 질서에 새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체제가 아직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한테 큰 규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의 시발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늘어나면은 계속 우리나라 제품이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기후환경 규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역 규제가 제가 비교적 빨리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규제가 와도 당장 내년부터 돈을 세게 걷는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흐름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맞는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글로벌 흐름을 오도한다든지 잘못 파악한다든지 아니면은 철강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철강의 전환의 필요성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긴 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전환이 힘들면서도 철강이 한편은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저탄소 배출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드나요? 난감축 산업이라는 얘기는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에서 번역한 거라서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hard to abate라고 해서 감축하기 어려운 산업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그냥 공장에서 에너지를 써서 어떤 제품을 가공하는 산업이 있다. 그 산업의 탄소 중립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너지가 전환되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산업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쓰면 전환이 되는데 철강 분야에서도 에너지를 쓰잖아요. 근데 철강은 만드는 과정이 코크스라는 석탄을 이용해서 철광석을 환원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석탄이 소비되면서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이 석탄을 쓰지 않아야 돼요. 이러면 만드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포항이나 광양이나 이런 공장에 보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들겠죠. 있는 고로를 대체를 한다고 가정해도 비교적 노후화됐거나 아니면은 규모가 작거나 이런 것부터 실험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흔히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소환원 제철이라고 해서 철광석을 환원할 때 석탄을 안 쓰고 C를 안 쓰고 H2를 쓰겠다라는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 환원제철 기술 개발이 화두였습니다.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낼 때 석탄을 환원제로 쓰면 이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하지만 수소를 쓰면 물만 배출되기 때문에 철강 업계에서는 꿈의 제철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탄소 대체를 해나가야 되고 그거를 대체하는 거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게 다 경쟁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비용도 누가 투입할 수 있느냐, 시간도 당길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저탄소 경쟁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친환경적인 행보에 대한 부담 같은 건 존재하는지? 굉장히 큰 부담이겠죠. 당연히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라는 게 지금 완벽하게 상용화되어 있냐?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개발을 한 다음에 이게 실증이 돼야 되잖아요. 스스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연구실 단계는 되는데 실제 공장에서는 안 돼요.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더 큰 설비를 지어서 이게 상용화 수준으로도 가능한지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고민거리가 또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철을 만들었는데 기존 만들던 것보다 한 2배 비싸요. 이러면 이 철 누가 사줄까? 이런 고민이 생기니까 그 수요가 제대로 창출돼 있는지, 이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 단계에서 고민이 생길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중간에 리스크도, 위험도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탄소 경쟁인데 기업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를 흔히 서브시디 레이스라고 하는데 저탄소 분야에서 레이스처럼 서로 막 이렇게 이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최근 선진국의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 지원한 걸 보면 돈 너무 많이 쓰는데? 약간 이럴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엔 일본은 국가 전체적으로 GX,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정책을 피고 있는데요. 국가 전체를 저탄소 전환하겠다. 이런 정책인데 거기에도 굉장히 큰 보조 정책이 있습니다. 철강 분야가 그 중에 가장 핵심 대상 중에 하나예요. 국가가 약간 파트너로 같이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비용, 시간, 위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 세 가지가 다 있으니까 기업에 맡겨둔다면 할걸요? 자, 할 겁니다.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비용이 줄어들고 기술이 개발이 다 돼 있고 위험이 없을 때. 기업에 그냥 맡겨뒀을 때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왜 정부가 그래도 같이 협업을 하고 이렇게 들어올까는 그 시간을 당기고 비용을 완화하고 그리고 그 위험을 낮춰주는, 그러면 어떤 이득이 생기냐? 저탄소 제품이 먼저 시장을 점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해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고 국가와 기업이 잘 협력한다면 시간도 당기고 위험도 낮출 수 있고 중요한 산업도 보호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기후변화의 효과도 있잖아요. 이런 효과들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국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해진 때가 된 것 같다. 저희가 철강산업과 관련해서 교양이를 부탁해 구독자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철강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무방한 데다가 해외 각국에서는 탈탄소 움직임에 맞춰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우리나라가 철강이 그만큼 강한 나라인데 국가가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 우스운 일이죠. 그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 체계는 우리나라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최근에 외국의 이제 보조라든지 이런 정책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체계가 잡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게 좀 보조 경쟁이라고 할 정도로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전 과정이죠. 탄소 중립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이 단계별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할 것인지, 이게 좀 체계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금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게 에너지, 새로운 수소라는 공급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는 이런 것들에 이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위기 대응 기금이라는 기금이 있고요. 산업 이 탄소 중립 R&D 연구개발 자금으로 수소환원 제철 기술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즈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더더군다나 철강과 같은 산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한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산업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 한편으로는 저탄소 전환이 과제로 놓여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잘 극복하는 점이 앞으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늦은 면이 있으나 국가하고 기업하고 잘 협업이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양인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